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이게 소설이잖아요. 그쵸?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내용 일치 유형이 나온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당연한 얘기이기는 한데 태평천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한 소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가 깔고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전보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전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당시로 말하면 카톡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카톡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알려주는 기능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중요해요. 편집자적 논평, 경어체 사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태평천하가 일제강점기의 문학이에요. 그 소리 뭐냐면 사실 시가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 소설이 만들어진 지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한테도 누군가가 시 쓸래 소설 쓸래 하면 시 쓰는 게 편하죠. 왜냐 시는 짧은 문학이고 그리고 소설은 긴 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짧은 문학이 글을 쓰기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조선 후기쯤 만들어지는 이제 문학 작품인데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초기 소설들 있죠. 여기 시와 소설의 그 중간쯤 있는 초기 소설이 뭐냐? 바로 태평천하예요. 그럼 태평천하 같은 초기 소설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게 궁금하시겠죠? 아무래도 시의 특징이 나와요. 소설인데 시의 특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는 거지. 자, 시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소설보다 먼저 나온 작품이 뭐냐? 판소리예요. 그쵸? 시 다음에 나온 게 판소리고 그 다음에 소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특징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판소리 특징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보세요. 사실 소설에서는 작가가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설은 사실 작가가 서술만 하지 자기 생각을 얘기하진 않아요. 맞죠? 나는 이 주인공이 싫어. 얘는 못된 애야. 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생각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는 소설의 특징인데 초기 소설들은 작가가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 작가가 소설의 내용을 평가한다라는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고 얘가 약간 판소리 느낌 또는 판소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판소리의 특징을 초기 소설이 갖고 있다. 그게 시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죠. 이해되세요? 그거 좀 봐주셔야 되고요. 한번 읽어볼 건데 제목 자체가 태평천하예요. 태평천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편안한 시기라는 건데 이 당시가 어느 시기 소설이라고요? 일제강점기 소설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제목 자체도 뭐가 있는 거냐? 반어가 있는 거예요. 반어라는 게 뭐야? 실제로 일제강점기니 편안한 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여기 주인인 윤직원 영감이 있거든요. 이 윤직원 영감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고 그리고 매국노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태평천하니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에서 오는 거 뭐라고요? 태평천하라는 말 자체가 반어고 왜? 그 당시의 시대가 언제니까? 일제강점기니까 그쵸? 그리고 주인공 윤직원 영감의 무엇을 비판하는 거라고? 친일파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거다까지 봐주시면 너무 좋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를 보세요.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삭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좀 보세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윤직원 영감의 인물 소개가 나왔죠. 어떤 사람이에요? 구두쇠라는 사람이래요. 이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를 구한말이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를 구한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한말의 아버지가 화적들이라는 게 도적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윤직원 지감은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황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보면 아시겠지만 윤직원 영감은 지금 뭐래요? 어릴 때 과거가 있죠. 무슨 과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일본인들이 막아주고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윤직원이라는 사람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 그쵸?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시장으로 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여기서 윤직원 영감 역시나 무슨 인물이라고요? 되게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집안의 돌을 개 다 팔아먹고요.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마저 소방 맞고 와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딸도 이혼당해서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그래서 자식 새끼들이나 손자들이나 며느리 다 싫어하고 누구만 좋아하냐? 윤종학만 좋아합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앞부분 줄거리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윤직원 영감은 이기적인 인물이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서 일본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윤직원 영감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여기서 누구다? 손자 종학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졸라 중요해요. 보세요. 망진자는 호연이라. 이게 일단은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진자. 뭐냐면 국가를 망하게 할 새끼는 호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시 황제 때 나왔던 얘기라서 일단 이것은 고사 인용이에요. 고사 인용. 옛날 이야기를 인용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고사 인용인데 누구의 고사냐면 진시황에 대한 진시황제, 중국의 최대 황제라고 하는 진시황제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옛날에 진시황제는 사실 최대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시황제가 다스렸을 때만큼 중국이 강력했을 때가 없거든요. 진시황제가 어떤 점쟁이를 불러와서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국이 누구 때문에 망하겠는가? 라고 물어본 거야. 이해되세요? 그랬는데 그 점쟁이가 국가를 망하게 할 건 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진시황이 다스리던 나라 바깥에 라이벌 중에 호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호나라가 내 나라를 망칠 수 있겠구나 하고 여기다가 만리장성을 썼습니다. 만리장성 중국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실제로 진시황이 죽고 나서 누가 국가를 망하게 했냐면 호야가 이제 진시황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아들이 돈 진짜 이것저것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시황이 진나라를 망하게 한 새끼가 실제로는 호해라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자식이었어. 그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진시황을 의미하는 건 누구냐? 윤직원 영감이에요. 그러면 호해를 의미하는 건 종학이에요. 윤종학, 손자. 그 소리는 뭐냐면 윤직원 영감이 망하는 길은 윤직원 영감이 나중에 망하거든요. 망한다라는 게 이제 결국에 윤직원 영감이 몰락해요. 그럴 때 윤직원 영감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종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암시해준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말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사를 인용함으로 인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했죠. 사건 전개를 암시한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이라고 했다는 게 윤직원 영감이 두꺼비를 닮았어요. 그 소리는 뭡니까? 윤두꺼비라고 해서 지금 되게 별로 닮으면 안 좋은 생물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말대가리 윤용규래요. 그 소리는 뭐야? 둘 다 뭔가 동물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천박한 별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풍자의
효과를 얻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판소리의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 소리 뭐냐면 보세요. 소설에서는 사실 작가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까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판소리 느낌이 난다라고 했는데 판소리의 특징은 첫 번째,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풍자와 해악이에요. 그러니까 판소리는 항상 누구를 비판하는데 웃기게 까요. 이해되세요? 웃기게 비판. 요게 판소리의 특징이고 이 태평천하는 판소리의 느낌을 갖고 있는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윤직원 영감과 윤용규를 어떻게 웃기게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대가리라는 비속어 사용했고 이게 뭐라고? 희화화 해서 웃음 유발했고 이게 풍자와 해악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 그러니까 뭐야? 옛날에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가 왜 죽었다 그랬지? 저기 도적대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얘기했잖아.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이제 윤직원이 맞아 죽은 아버지 시체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휴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뭡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예, 하고 부르진 적이 있었다요 라고 할 때 있었다요가 말하는 듯한 어투거든요. 이걸 뭐라 하냐면 파란색으로 쓸게요. 요걸 구어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구어체 역시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어체를 사용하면요. 기본적으로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러한 말투가 독자와 가까운 거리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거 알으셔야죠.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 자기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화남이요. 그리고 웅장한 근데 봐봐. 제가 얘기했죠. 작가는 윤직원 영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럼 보세요. 작가가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래. 윤직원이 말한 게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래. 진짜야? 아니에요. 이거 무슨 법이에요? 반어법이죠.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요거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게 반어법이고 그 다음에 작가가 자기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이거 뭐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얘기하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라고 해서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요. 다요라는 말투는요.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경어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보시면 알아둬야 되는 거 뭐예요? 망진 자는 호연이라가 뭐다? 옛 고사를 인용해서 이제 윤직원 영감이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손자 종아기에 의해서 졸라 망할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라고 할 때 윤두껍이나 말대가리는 뭐예요? 천박한 별명이고 비속어고 그걸 통해서 풍자의 효과와 희화화를 통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윤직원 영감은 어떻다? 이기적이다. 왜?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라는 부분이 이기적 가치관을 얘기하고요. 뭐뭐 했겠다요는 판소리적 문체라는 거. 그러면 독자와의 거리가 멀어 가까워? 가깝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웅장한 투쟁이다. 이건 어디다? 편집자적 논평이고 서술자의 개입이며 반어법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예요? 윤직원의 과거가 나와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목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을 먹을 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 경손애비가 누구냐면 그 종아기 형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인데 큰 손자지.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왜 그래요?
그 첫째 손자는 맨날 그 도박하고 놀아요.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해비지요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러니까 종수한테 이 종수 이 씨바새끼야 정신 좀 차려, 왜 맨날 도박하고 지랄이니 라고 얘기하면 그 종수의 와이프한테 너무 뭔가 종수를 내리까는 게 되잖아. 그래서 그냥 점잖게 경손해비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네 동생보다 못한다 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서 알아두세요. 윤직원 영감이나 이 윤직원 영감의 가족들은 작가에게 부정적 인물이에요. 왜냐면 도박하는 새끼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친일하는 새끼고 하니까 윤직원 영감은 물론 윤직원 영감의 가족들은 모두 작가에게 부정적 인물입니다. 근데 종학이는요, 종학이는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윤직원 영감이 믿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해되세요?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라고 얘기했으니까 뭡니까? 이 윤직원 영감은 종학이를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남아서 그놈은 지가 목적한 그렇게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에요. 응 알겠어?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목표는 뭐냐면, 큰 손자는 군수 뭐예요? 시장 같은 거 시키는 거고, 작은 손자는 경찰서장 시키는 게 자기의 목적이에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란 말이야. 근데 종학이가 되게 착실해요.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이 좋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 갖고서 어서 군수가 돼야 하지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 남북 끌어서 어쩔티여? 응? 아 글씨 군수가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 너들 좋고 너글 호가 우리 엄마들이 맨날 하는 얘기죠. 야 공부 잘하면 네가 좋지 엄마가 좋니? 근데 사실은 윤직원 영감이 좋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윤직원 영감은 어떤 게 있냐면 집안을 엄청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들 위한 것이지. 나는 파리 족통만큼도 상관없어야 알아들으냐? 그러니까 뭐야? 야,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거죠.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뭐예요? 종학이에 대한 믿음이 엄청 나십니다. 그놈이 어려서부터 워낙 나를 아주 잘 따르고 재주도 있고 척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은 꼭 믿는다. 작년에 돈을 좀 쓰기는 쓰는데 괜찮아. 그래서 내가 돈도 보내줬어. 돈 필요하다 해서 해가지고 뭡니까? 되게 종수를 훈계하면서 둘째 손자인 종학이는 엄청 믿죠.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전받은 받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이게 지금 중요해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손자 자랑하면서 첫째 손자 존나 까고 있는데 동경서라는 게 일본의 동경에서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전보는 편지, 카톡 같은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해주고, 이 편지가 뭐냐면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이면 그거 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사실 봐봐. 윤직원 영감은 친일파죠. 윤직원 영감은 친일파야. 근데 집안에 독립운동가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요, 그 집안 망한 거예요. 일본이 와서 싹 쓸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종학이가 친일한다는 소리는 종학이한테만 나쁜 게 아니라 종학이 집안, 그러니까 윤직원 집안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좆된 거야. 그냥 집안이 지금 좆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사건의 반전이 유도되고 미래에 좆될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에서는 유일한 긍정적 인물인 윤종학 씨는요, 실제로 대사도 없고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아두세요. 종학이를 이 전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소린 뭐예요? 종학이가 한 번도 실제로 여기 소설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등장한다는 걸 전보 속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전보의 특징은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문제 못 풀어요. 이해되세요? 사실의 전달, 사건의 반전의 유도, 미래의 암시, 그리고 윤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것까지 무조건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와서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아른체를 하면서 지금 뭡니까? 와가지고 아들 종수한테 해가지고 이제 봅니다. 자, 편지를 볼게요.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윤직원 영감은 아들이 이제 뭐냐면 아들도 사실 아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윤직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윤직원도 집안 식구들 별로 안 좋아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평상시에 아버지를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학이 아빠죠. 아들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윤직원 영감한테 뭘 전하러 온 거야? 전보를 전달하러 온 거야. 근데 이제 윤직원 영감은 그것도 모르고 아들 왜 왔냐고 핀잔 주는 거죠.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이러면서. 윤직원 영감은 아들을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하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 했으니까 아들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맨날 돈 달라고만 온 거야.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지체를 받고 윤주사가 누구라고요? 아까 그 윤직원 영감을 윤주사예요.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상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뭐뭐 맞겠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작가가 하는 말이죠. 요거 지금 작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윤직원 영감은 속사납고 경망스럽다 라는 모습을 비꼰 거고 이거 뭐라고요? 풍자라고요. 여기서 지금 해설지에도 나왔지만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출제되니까 어디서 활용됐는지,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 총 몇 번 나왔어요? 앞쪽에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나왔고 이 뒤쪽에서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 어디서 나왔는지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동경서 전보? 종학이 그놈이 경찰서에 갔다고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방구둑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니 엉덩이로 내려앉았다고 바닥이 아주 부셔집니까? 요거 뭐예요? 과장법이에요? 그런 거지. 야, 나 진짜 애 떨어질 뻔했어. 제가 뭐가 애가 어딨습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엉덩이를 쿵 찧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닥이 무너질 뻔했대. 뭐라고요? 과장법이에요? 모여선 온 식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윤직원 영감은 마치 뭉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먹은 양 정신이 멍했대요. 충격 먹은 거죠. 왜요? 아니 경찰서에 그 당시에 간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그리트리고 왔습니다. 그거 웬 소리냐? 응? 그거 웬 소리야? 응? 그놈의 친구가, 편지인가 본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 뭐였어?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뭡니까?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단 얘기고, 좆됐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뭐라고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 다 조지는 거예요. 집안 다 말아먹는 거예요. 다 깜빵 가게 생긴 거야 지금. 집안 다 몰수당하게 생긴 거야. 이해되세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몸을 겨우 가눕니다. 뭡니까? 지금 윤직원 영감님 졸라 놀란 거예요. 왜? 지금 인생 조지게 생겼으니까. 이해되세요? 윤직원 영감은 먼저 애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그 밑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정신이 아찔했다. 아찔하겠죠. 아찔해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봐봐. 종학이를 걱정한 게 아니에요. 왜 윤직원 영감이 지금 놀랬고 걱정하고 이러는 거야? 자기 인생 좆될까봐.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윤직원 영감은 지금 종학이가 사회주의 한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야. 왜 무섭죠?
그것 때문에 자기 집안에 돌아올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뭐야? 인생 조졌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왜 그래요? 아마 윤직원 영감 집안 재산들 다 뺏길걸요, 일본한테? 집안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사실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사회주의가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보통 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근데 집안에 독립운동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집안에 연쇄살인만 있다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놈이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진시황이 뭐 했다고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근데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게 실제로 바깥의 호나라예요? 아니죠. 자식이 호의 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윤직원 영감은 진시황이고 윤종학은 호에 비유해서 지금 뭐예요? 윤직원 영감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이고 당황스러울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빡친 거예요. 응? 그놈이 사회주의라 하더니 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뭡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 그런 기미를 좀 보이긴 했어. 그 소린 뭡니까? 윤주사라는 게 누구냐면 아들은 그러니까 뭐야? 그 윤종학의 아버지는 이제 종학이 자기 아들이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망했다. 참말이구나.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려니까 왜 사회주의를 해? 오사육실할 놈이 의놈이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 부자놈이 자식이 무엇에 대껴서 불황당패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뭡니까?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사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평등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사회주의에 반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야? 식민 통치를 좋아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되게 부정적 인물이에요.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탕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냄 될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말세년 다 지나고 자 부어라. 거리마다 순사예요. 순사가 경찰이에요. 일제강점기니까 지금 뭡니까? 일제강점기니까 거리에 경찰들 오지게 많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윤직원 영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친일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제목에서 제가 윤직원 영감은 삐뚤어진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그런 것을 반어적으로 풍자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윤직원 영감의 말을 토대로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어법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윤직원 영감을 까내리고 비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편안하게 살 것이지 지가 뭔데 사회주의를 한단 말이야. 지금 뭡니까?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에서 100년 징역을 살라고 할걸. 100년 징역을 살라고 할 테요. 오냐? 내가 그놈한테 한 3천만 원 주려고 했는데 오냐? 내가 그거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내가 그냥 기부할 거야.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인생 망한 거예요 지금.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일어납니다. 그놈이 만석군 집,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지금. 그리고 친일 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재산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직원 영감은 종아기가 아니 왜 그렇게 돈 많은 집안에 사는 내 손자가 왜 사회주의를 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가관들의 눈에는 암담한 여운이 있고 지금 결국에 보세요.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 같대요. 가족들이. 자, 봐봐. 전쟁에서 장군이 죽었어. 그 소린 뭐야? 그 전쟁 졌어요. 뭐야? 윤직원 영감이 이제 아마 경찰서에 잡혀갈 확률이 높아요. 왜? 집안에서 사회주의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뭡니까? 윤직원 영감의 몰락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을 좀 볼까 하는데요. 개념 한번 볼게요. 근데 태평천하는 원래 어려운 작품이에요. 단어도 너무 어렵고 하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풍자소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풍자소설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판소리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판소리의 특징은 첫 번째 풍자와 해악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 요거 알고 있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서 풍자소설이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희화화 방식 어디였어요? 뭐 말대가리나 윤두껍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구어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문체라는 게 판소리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요 부분은 보실 거 아닌데 하나만 볼게요. 뭘 보실 거냐면 유일하게 이 소설에서 긍정적인 인물은 윤종학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윤종학이는 작가에게 긍정적 인물이고 그리고 윤직원 영감한테도 어떤 인물이에요? 유일하게 믿는 인물인데 얘가 윤직원 영감의 몰락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등장인물이 대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부정적 인물은 전부 다 종학이 빼고 다 부정적 인물인데 얘네는 실제로 소설에 나와요. 그래서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윤종학은 실제로 소설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전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등장한다라고 얘기했고 유일하게 긍정적 인물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전보의 기능. 전보의 기능 보시면 기본적으로 윤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했다는 거 알려주고요. 그리고 반전이 된다는 게 뭐예요? 윤직원 영감이 이제 망할 거예요. 맞죠? 몰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결국엔 윤종학 이게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써진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학이를 소설에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목 태평천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어적인 거고 풍자라고 얘기했죠. 그 소린 뭐예요? 윤직원 영감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술장의 특징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편집자적 논평 어느 부분에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이거 뭐뭐 해겠다요. 뭐뭐입니다. 요거 뭐예요? 경어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거 뭐예요? 방언이나 비속어 사용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작가가 주관적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작가가 객관적이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작가는 주관적이고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어체 문장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롱이랑 희화하는 풍자와 해악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태평천하는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개념 잘 보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어요.